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방을 하고 이번 주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도 사실은 라이브를 하지 말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너무 또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안 할까 하다가 또 저는 어떤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디베이트 코치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 볼지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야구부의 발언 문제예요. 야구부 시합 도중에 나온 응원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런 혐오 발언, 조롱 이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법적 규제나 징계 등으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고 이야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누구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더라든가 조롱하는 발언들을 학생들이 제 앞에서 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 어쨌든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죠. 청소년들이고, 앞길이, 앞길이 그냥 창창한데, 이걸 그렇게 징계를 해서,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을 텐데, 뭐, 대학으로 가든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가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텐데, 이런 징계를 하는 게 맞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표현을 한 것은 학생들이 맞지만 그런 표현을 할 때까지 그냥 방치했던 뭐 학부모님이든 뭐 선생님들, 코치진이든 주변의 어른들 아니면 사회 뭐 하다못해 그런 응원 문화가 그런 조롱하고 비방하는 응원 문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그런 뭐 관계자들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이거를 학생들에 대한 징계로 끝날 일인가라는 문제도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런 혐오와 비방, 조롱 이런 것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젠가요? 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 이분이 SNS에 5.18의 성역화로 가혹하게 어린 학생들을 짓밟고 단죄하고 있다. 라고 발언을 해서 파장이 되었다라고 하죠. 물론 이건 청와대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청와대는. 그래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경고를 내리고 정치 사회적 맥락을 함께 전달하며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어떤 개인의 발언이라기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 같아요. 5.18을 혹은 우리가 일베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을 우리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걸 놔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거는 그 야구부 학생들의 그런 어떤 뭐 그 일부의 일탈 이것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마침 제가 작년 여름에 한창 고등학교에서 이 주제로 토론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주제를 야구부 이슈에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혐오 표현이 굉장히 많죠. 특히 SNS를 타고 워낙에 SNS는 파급력도 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방비로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나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혐오 표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음, 보통 이제 제가 토론 수업을 할 때 주제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 주제는 도대체 어떤 쟁점을 갖고 있냐? 이 주제 안에서 함의, 숨겨진 뜻은 뭐냐? 그냥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 말자, 법으로 규제하자 말자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찬성 측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반대 측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그런 걸 하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그 답에서 파생되는 찬반의 주장들이 생기고 그게 쟁점이 되거든요. 과연 혐오 표현은 우리는 혐오 표현을 뭐라고 정의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해야 한다라는 건 일종의 정책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어요. 아마 반대 측에서도 혐오 표현이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찬성 측에선 당연히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고 지속적인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면 반대 측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표현의 자유로 놔둬야 된다. 어떤 사회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제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혐오 표현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혐오 표현을 하는지, 누가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혐오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혐오 표현을 누군가를 혐오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발점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누군가에게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혐오 표현을 하는 스피커가 돼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누구에게,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의 대상들은 어떤 대상인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에서 보통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정치적 이슈를 끌어오는데 그게 과연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인가? 이런 것들도 팩트를 따져서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방법론적 현실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규제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혐오 표현이 줄어들까? 법의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이 디베이트이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찬반으로 대립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양측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심각성 문제가 합의된다고 하면 그거는 핵심 쟁점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토론을 할 때마다 토론하는 학생들이 같은 주제로 하더라도 쟁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토론을 하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그 동의가 일어나는지, 합의가 일어나는지는 다를 수 있어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한다라는 주제는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은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렵긴 하죠. 유네스코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인과적 집단으로 식별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 적개심의 선동, 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결국은 차별인 것 같아요. 차별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조금 편하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보자면, 음,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에서는 이런 표현들로 혐오 표현을 정의했어요. 영혼의 살인이다. 말의 폭력이다. 따귀를 때린 것이다. 차별로 직결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집단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다.
결코 혐오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와 너를 구분짓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되겠죠.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 말이 칼이 될 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편견이나 혐오가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로지 그 혐오가 밖으로 드러날 때 문제가 된다. 표현이라는 것 자체, 내가 입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들렸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차별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사소한 표현일지라도 듣는 당사자에게는 민감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혐오 표현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일으킬 파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혐오 표현은 단순한 어떤 건설적인 비판과는 완전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표현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자극하기 위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가닿기를 원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가닿아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돌팔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규제가 될까? 규제를 하는 게 맞나?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혐오 표현은 그 혐오 표현에 노출된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이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구부 사태를 보더라도 그 표현 하나가 가지고 오는 파장이 크잖아요. 해당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 특히 그 게임만 보자면 야구 경기에서 지고 있는 학생들이 느꼈을 어떤 상실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컸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그 조롱의 내용이 되었었던 그런 대상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존의 조건을 파괴하는 게 가장 크다고 해요. 우리가 같이 평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표현 안에는 권력 관계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나라는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등하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파괴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이고 그게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그 혐오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만이 있었죠. 그냥 비하하는 농담, 언어, 여기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개인 차원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욕을 한다라든가 괴롭힌다라든가 뭐 학교 폭력 같은 걸 보더라도 처음에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의 첫 시작도 그 친구와 나에게 선을 두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비하하는 농담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괴롭힘으로 확대되고 그러다가 차별로 이어지는 거죠. 경제, 정치, 주거 등의 차별, 사회적 배제라고 했는데 결국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계급이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폭행, 협박, 살인과 같은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드러나요. 이번에 드러났던 행위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이것은 집단 학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규제돼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 집단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겠죠.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라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해악성을 얘기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고 그걸 시장의 사상의 자유에 맡기는 것.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집단지성이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잖아요. 순간의 판단에 동요되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시장에 그냥 맡긴다라는 건 인간의 어떤 수기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소수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면 사회는 이걸 규제한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위화 효과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상대로 정상적인 토론회장이 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그렇게 혐오 표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수기 과정 자체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어쨌든 혐오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혐오 표현이 허용되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찬성 측의 의견이에요. 혐오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 야구부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응원에서, 적어도 응원에서는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는 사용될 수 없구나라는 신호를 이번에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용 대신 규제가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공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일수록 우선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어떤 누군가가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런 표현으로서 누군가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 위함이 그 의도가 확인된다면 그건 우선적인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찬성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혐오 표현이 초래하는 그 해악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었어. 고통받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어. 그 손해라는 것이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정인 거죠. 게다가 기존의 법으로 민사배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후에 뭐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있는 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아까 혐오의 피라미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발언 하나가 집단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을 뿐, 혐오 표현 하나가 종국에는 집단 학살로 이어진다라는 그건 너무 과한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금지당했을 때 이것이 억압된 감정으로 이어져서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증진하는 개입을 해서 선한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 혐오 표현이 스스로 없어질 수 있는 선한 표현들이 더 많아져서 혐오 표현 스스로 일종의 자멸할 수 있는 건전한 수기 문화, 토론 문화를 낳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게다가 혐오 표현을 말한 사람, 이번에도 처벌을 일부 학생들만 받았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를 조성한 것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한 것은 사회이고 어른들인데, 또는 다른 사람들인데,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인데, 처벌을 받는 것은 그 발화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것, 그건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반대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혐오 표현의 어떤 그 대상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의식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피해자 프레임에 갇히면 오히려 발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형사범죄화 했을 때 이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규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혐오 표현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이 그런 혐오 표현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예요. 집단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게 지금 법의 한계이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세부 법률들에서는 그 안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 차원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게 있대요.
사용자의 불만에 응답해서 혐오 표현 및 기타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또 부적절한 사전 검열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는 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 콘텐츠 규제할 의무를 갖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건데 이것 역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이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규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 규제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 뭐 학생들이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잘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미래의 설득력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청소년 범죄 처벌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설득할 때 중요한 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중요한 설득의 구성 요소가 에토스라고 얘기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에토스가 60이고 뭐 로고스가 30이고 파토스가 10이다. 뭐 아예 수치화하기도 했는데 그건 또 그렇게 수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는 구성 요소가 되는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토스가 중요하다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의 평소 말과 행실이 바라야 좋은 말과 좋은 행동,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야 상대가 나의 말에 동의해주고 동조해주고 설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의 말에는 굉장히 귀 기울이고 그 친구의 요구 조건에는 어떻게 해서든 부응해 주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가 말하고 요구를 하면 되게 냉담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자에서 말했던 친구는 평소에 선생님과의 신뢰관계를 두텁게 잘 쌓아놨겠죠.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안다라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하지만 만약에 거짓말이 반복되고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그러면 선생님의 신뢰, 주위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비단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의 에토스를 잘 닦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교류하고 대화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 대화 목적의 대부분은 상대가 내 마음에 동의해 주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주거나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논리로만 아니면 감정적인 내용으로만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 신뢰도가 쌓여 있을 때, 높을 때, 상대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와 대화의 물꼬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우리가 혐오 표현을 함으로써 사회에도 당연히 해악이 되지만 상대에게도 해악이 되지만 내 자신에게는 어떤 해악이 없나? 내 혐오 표현을 하면 나에게는 무조건 경제적, 정치적 이익만 생기나? 내 자신을 위해서 규제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베의 표현들이다, 뭐 어떤 표현을 누가 썼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하는 표현들이 내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에토스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소통의 대부분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기 전에 내 자신에게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
그게 디베이트를 하기 위한, 디베이트를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주저리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그냥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 이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더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세상이 될까? 그런 세상은 없죠. 당연히 없지만 우리가 이런 혐오와 조롱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의 말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고 다음 라방 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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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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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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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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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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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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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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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all work out. Until then, nope, a nope, a nope, a nope, definitely nope, a nope.